저는 윤하경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건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었죠. 제 진짜 이름은 이수진. 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은하유양원 3층 복도였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 렌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한도현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제 손엔 작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경 씨, 이 밤에 웬일이십니까? 도연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분의 옆모습이 보였죠. 68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과거 조경 설계가였던 분답게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잠이 안 와서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도연 어르신이 휠체어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는 듯한, 기다리는 듯한 표정. 저는 약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죠. 15년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 왔는데 막상 마주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르신께서 드셔야 할 약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에선 봄바람이 불었지만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웠죠. CCTV는 계속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응급실로 실려간 도연 어르신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원인 불명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려야겠습니다. 15년 전, 아니 정확히는 2주 전부터 시작된 이 긴 복수의 여정을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스토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주 전 저는 은하요양원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5년을 준비해온 순간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윤하경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노경자 원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70세의 나이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외유내강형 분이라는 게 첫 인상에서 느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한 미소였죠.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꽤 되시네요. 서울에서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고향이 이쪽이라서요.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 속에 진실을 섞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으니까요. 첫 출근 날 저는 3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늘어서 있었죠. 305호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도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내하던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305호 어르신은 다리를 다치셔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해요.
성격이 까다로워서 사람을 잘 안 받으려 하시지만 그래도 정원 일은 혼자 다 하신다니까요. 저는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남자가 보였죠. 흰 머리, 독서용 안경, 정돈된 옷차림. 한도현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새로 오신 분이군요. 네, 윤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정원 관리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 혼자 하기 힘들어서. 물론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은 직원 숙소를 제공했거든요.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죠. 봉투 안엔 15년도 더 지난 낡은 신문 기사가 접혀 있었습니다. 전주 산업단지 붕괴 사고, 노동자 김태호 씨 사망, 현장 감독 한도현 씨 책임 논란. 기사 옆엔 사진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철골 더미, 그 아래 덮인 하얀 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죠. 수진아, 오늘 야근인데 저녁은 먹고 해. 그게 남편 태호가 제게 해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목소리. 그리고 2시간 뒤 병원에서 전해준 남편의 사망 소식. 저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26살, 결혼 3년 차. 이제 막 아이를 가지려던 참이었죠. 법원은 한도연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라며 책임을 시공사로 돌렸죠. 돈으로 합의하라는 압박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15년을 준비했죠. 한도연이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죠.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남편의 복수를 위해서. 3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도연 어르신과 함께 요양원 뒤편 정원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죠. 이 나무는 제가 20년 전에 심은 겁니다. 도연 어르신이 목련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지만 나무를 보는 눈빛은 살아있었죠. 아름답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증오하는 사람이 만든 정원이지만 정원 자체는 아름다웠으니까요. 정원은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다. 가꾸지 않으면 금세 무너지죠. 도연 어르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마음도 무너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목련 꽃잎을 흔들었죠. 과거 일 때문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께 들으셨나요? 제가 과거에 현장 감독이었다는 것.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요? 네. 사람이 죽었죠. 제 책임이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긴 했지만 법과 양심은 다릅니다. 하경 씨. 저는 그 사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도연 어르신이 휠체어 바퀴를 돌렸습니다. 정원 구석에 작은 비석이 보였죠. 저기 보이십니까? 김태호. 제가 새긴 이름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분이 혹시? 네, 맞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새겼죠. 매일 이 정원을 가꾸며 속죄하려 했지만 소용없더군요. 죄책감은 나무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뿌리처럼 깊어질 뿐. 저는 그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새긴 듯한 거친 글씨. 15년 동안 비바람에 씻겨 희미해진 이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유족은 찾아보셨나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이름을 바꾸고 사라졌다더군요. 왜 사라졌을까요? 아마 저를 용서할 수 없었겠죠. 도연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15년 동안 써온 복수 일기였죠. 오늘 한도연을 다시 봤다. 그는 죄책감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죄책감만으로는 태호가 돌아오지 않는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 오전 요양원 현관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보였는데 3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손엔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진 씨, 어서 오세요. 노경자 원장님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원에 계실 거예요. 요즘 새로 오신 하경 씨랑 자주 계시더라고요. 한서진. 도연 어르신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통해 알고 있었죠. 해외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귀국했다는 것. 아, 새 요양보호사분이요? 아버지가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정원 일을 같이 한다고. 서진이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이 싫었습니다. 정원으로 향하는 서진을 따라갔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목련나무 아래 계셨죠. 아버지, 서진아, 왔구나. 부녀의 재회였습니다. 서진은 아버지를 껴안았고 도연 어르신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제게는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하경 씨, 이쪽으로 오세요. 도연 어르신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인사해라. 윤하경 씨, 아버지를 잘 돌봐주시는 분이야. 서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죠.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윤하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서진의 손은 따뜻했죠. 저는 그 손을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웃음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다니. 그날 저녁 서진과 도연 어르신, 그리고 저는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경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하지만 고향이 전주라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요? 혼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죠. 서진은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해외 생활 이야기, 일 이야기.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말투에서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평범할까? 왜 이렇게 따뜻할까? 밤이 깊었습니다. 서진은 근처 호텔로 갔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죠. 거울을 봤습니다. 윤하경이라는 가면을 쓴 제 얼굴. 이수진, 넌 왜 흔들리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3월 12일부터 저는 도연 어르신의 약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여러 종류였죠. 하경 씨, 제 약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요즘 헷갈려서. 네. 저는 약통을 받았습니다. 손에 쥔 작은 알약들. 이걸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그날 밤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전주 시내의 작은 약국이었죠. 혈압약이 필요한데요. 처방전 있으세요? 아니요, 급해서요. 약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약을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3월 13일 아침, 저는 도현 어르신께 약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경 씨. 천만에요. 도현 어르신은 약을 드시고 정원으로 나가셨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목련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 왜인지 자꾸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 무너진 철골 아래서 남편이 내 이름을 부르던 소리,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태호의 마지막 목소리, 119대원이 녹음기에 담았던 그 비명.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조금씩 쇠약해지기 시작했죠. 요즘 피곤하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나이 탓인가 봅니다. 정원 일도 예전만큼 못하겠더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약을 건넸습니다. 미세하게 조절한 투약량.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도연 어르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경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 정원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월 14일 저녁, 서진이 다시 요양원에 왔습니다. 하경 씨, 아버지 많이 안 좋아지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실까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나. 제가 잘 살펴볼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하경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당신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 순간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의 따뜻한 손, 진심이 담긴 눈빛,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이수진, 넌 약해.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이제 그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3월 15일 오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진이 원장실로 급히 들어갔죠.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윤하경 씨 서류요. 확인 좀 해주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이 저를 찾았습니다. 하경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세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하경 씨, 실례지만 본명이 뭐예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윤하경인데요. 아니에요. 서류에 정정된 흔적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이수진 아닌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름을 바꾸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15년 전 사고와 관련 있나요? 김태호 씨의 부인이었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죠. 네, 맞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께 복수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랬다니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도연 어르신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아버지 아시나요? 하경 씨가 누군지 알고 있다. 도연 어르신의 대답에 서진이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아셨어요? 알아챘지. 태호 씨 부인 얼굴을 내가 잊을 리 없잖니. 장례식에서 봤으니까. 그럼 왜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그분에겐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복수할 권리. 도연 어르신이 휠체어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일은 평생의 죄야, 서진아. 법이 무죄라 해도 내 양심은 유죄였어.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잘못이 없었잖아요. 구조 결함이었다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어. 안전을 확인했어야 했지. 하지만 공사 일정에 쫓겨 대충 넘어갔단다. 그날 밤 서진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아니 하경 씨.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편하게 부르세요. 왜 이런 짓을 하려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 왔어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죽으면 만족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문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내일 CCTV를 확인해 볼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3월 16일 새벽 5시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CCTV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확인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 어르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창가에 앉아 계셨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당신 눈빛을 봤으니까요.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저는 약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끝낼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시군요. 도연 어르신이 휠체어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제가 한 가지 물어도 될까요? 진짜 원하는 게 복수입니까? 답입니까? 저는 멈칫했습니다. 답이요? 왜 태호 씨가 죽어야 했는지, 왜 당신이 혼자 남겨졌는지, 그 답 말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답은 없습니다. 세상엔 이유 없는 불행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불행을 어떻게 끝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약병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다른 약병을 꺼냈습니다. 정상적인 약이었죠. 이걸 드세요. 바꾸신 겁니까? 네. 미안합니다. 도연 어르신이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택했어요. 저는 그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울었죠. CCTV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진이 원장실에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불려갔죠. 화면엔 새벽에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도연 어르신께 약을 건네는 장면. 하지만 이어지는 화면에서 제가 약을 교체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제 뒷모습.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경자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엔 복수하려 했습니다. 도연 어르신께 해를 입히려 했죠. 하지만 못했습니다. 왜죠? 그분이 이미 충분히 벌받고 계셨으니까요. 1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서진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어쩌실 건가요? 자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뭐라 하시던가요?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경 씨, 아니 수진 씨. 전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아버지를 봤어요. 당신을 보는 아버지 눈빛을. 어떤 눈빛이었나요? 평화로워 보였어요. 처음으로. 그날 저녁 도연 어르신이 쓰러졌습니다.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와 서진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리하셨던 것 같네요. 심신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탓입니다.
서진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15년 동안 스스로를 벌해왔어요.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 도연 어르신은 회복하셨습니다. 3월 23일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떠날 준비였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서진이 밀어드렸죠. 떠나시려고요? 네.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수는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 무덤에 다녀오려고요. 도연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전에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정원에 나무 한 그루 심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정원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어르신이 가리킨 곳은 목련나무 옆이었죠. 여기에 매화나무를 심으려 합니다. 매화, 나무요? 태호 씨가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례식 때 부인께서 매화 한 가지를 관 위에 올려놓으셨죠. 저는 놀라서 도연 어르신을 바라봤습니다. 기억합니다. 모든 걸, 그날 당신의 눈물도 매화꽃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땅을 팠습니다. 서진도 도왔죠. 비를 맞으며 셋이서 작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가느다란 나무였지만 뿌리는 단단했죠. 이 나무가 자라면 봄마다 꽃이 필 겁니다. 태호 씨를 기억하는 꽃이. 도연 어르신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용서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요. 그래서 당신이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는 동안 저는 매화나무를 만졌습니다. 축축한 나무 껍질. 자수는 하지 마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도. 하지만 제가 한 짓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시고 당신도 멈췄잖아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두 사람. 미워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죠. 감사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노경자 원장님도 두 분의 뜻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요양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윤하경이 아닌 이수진으로. 도연 어르신과 매일 정원을 가꿨죠. 서진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란 뭘까요?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다시 가꾸는 일입니다. 도연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무너진 정원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요. 봄이 깊어갔습니다. 매화나무는 아직 작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련꽃이 졌고 철쭉이 피었죠. 저는 매일 아침 정원에 나와 태호의 비석 앞에 섰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날렸죠.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연 어르신, 서진, 그리고 저. 이 정원 이름을 지을까 합니다. 도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으실 건데요? 비밀의 정원. 어떻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품은 정원.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죠. 매화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죠. 용서와 재생의 시작.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은화여양원의 비밀의 정원. 그곳엔 폭수로 시작했지만 용서로 끝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15년의 죄책감과 15년의 분노가 만나 서로를 치유했죠. 이수진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내려놓았고 한도연은 평생의 죄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은 아버지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매화나무는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며 김태호를 기억하고 세 사람은 그 나무 아래서 과거를 이야기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15년의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앞에서 복수와 용서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